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류 열풍 사랑의 의장을 맡고 있고 우리 대한사랑의 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박찬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독립운동가를 지킨 우리 상고사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이제 대한사랑 소개를 했었는데요. 아마 못 보신 것 같아요. 이번에 대한사랑 4월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번에 학술문화제를 참석했기 때문에 한 권씩 이렇게 받게 됐는데요. 굉장히 알차게 이번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도착을 하면 꼭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알찬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한사랑 세계 환단학회 국제학술문화제가 5일 동안 열렸거든요. 사실 이제 학술제를 1박 2일 정도는 하긴 합니다. 근데 5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했는데 하루에 한 권씩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 두꺼운 경우는 마지막 날에는 이거 2배 정도 이런 어떤 논문 자료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3권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뭐 이제 놓고 온 게 2권이 되거든요. 꼭 5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뭐 못 보신 분은 대한사랑 홈페이지를 가시면 아직은 이제 PDF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그걸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도 사실은 뭐 또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언제 내려갈지 몰라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꼭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아까 50여 분의 어떤 학자, 연구원, 뭐 교수, 박사 이런 분들이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런 분들이 했던 것 중에서 뭐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서울에서 참석을 했는데 못 본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계속 이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제 어제가 6월 25일이었죠. 6.25였는데요.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바로 이게 독립운동가가 지킨 우리 상고사입니다. 사실 지키려고 했던 그런 어떤 상고사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역사 강복군이 되어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인데요. 저는 그 한류 열풍 사랑이라고 해서 한류와 한국 문화, 역사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BTS의 또 도시잖아요. 예, 두 사람이나 이렇게 있는데 전 세계를 석권했던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부산이 고향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류를 또 맡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보면은 이 친구들 있는 곳도 한번 그 루트라고 하는데 가 보고 싶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는데 이게 120여 년 만에 처음이에요. 우리가 거의 이제 오스트리아를 안 간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신문에서 우리 태극기를 이렇게 대서특비를 했습니다. 한국을 소개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뭐 이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태극기에 대해서 이렇게 태극 그리고 건건감리까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해외에서 코로나 있기 전에는 이제 뭐 크로아티아라든지 독일, 뭐 오스트리아도 갔었는데요. 거기 크로아티아에 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의 주제를 줬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태극기였어요.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태극기에 관심이 많구나. 우리 국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40분 정도 태극기만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했던 그런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철학까지도 지금 관심이 있을 때구나. 지금 한류 팬들이 한 1억 명이 넘어섰잖아요. 그것을 1억 명이라는 계산은 그 한류 커뮤니티, K-팝을 하는 팬들이 한류 커뮤니티에 가입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입하지 않고 그냥 보는 사람까지 합하면 1억 이상이죠. 수억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사람들에서 점점 더 한국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철학, 정신까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홍익인간 문제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독립운동에 대한 강의들을 그때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4월 11일이니까 100주년 되던 해예요. 임시정부 100주년 때 독일 에센에서 100주년으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뭐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요,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일반인을 조사를 해봐도 독립운동가 아는 사람은 대략 몇 명이냐면 한 2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아마 손에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지금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근데 이제 사라진 독립운동가도 많고 또 잊혀진 독립운동가도 굉장히 많고 독립운동 단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 중에서 이 역사 강복에 관련되어서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단체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는 1만 5천 명 정도가 되고요. 특히 여성은 여성 독립운동가 아세요라고 물어보면 보통 유관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영화나 이런 곳에서 조금씩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이렇게 알고 있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도 한 2,000분 정도가 넘죠. 이것도 이제 무명에 계속해서 이제 발굴이 되고 있어서 수천 명이 이제 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다 복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907년에 찍었던 의병들의 모습이라고 해서 사진만 나오지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그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죠. 이름 없이 이렇게 간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이때 이제 외국인 기자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 하나가 또 모티브가 돼가지고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또 나오게 되었죠.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저 아무개다. 그 아무개들 모두의 이름이 바로 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의 서거일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돌아가신 날이죠. 1949년에 6월 26일에 그때 이게 총탄을 맞고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독립운동가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상고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총탄을 맞으신 그런 경험이 있죠. 10년 전에. 그때는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게 1938년인데요. 이때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갈등에 의해 가지고 총탄을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보셨죠? 이 사진이 어디에 있냐면 부산 시립미술관이라고 돼 있죠. 예.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게 있는데요. 이걸 어디서 받았냐면 바로 이분에게서 받았죠.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 출신에. 서영해 선생은 1920년에서 40년대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로서 파리에서 주로 있었습니다.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리에서 우리 임시정부의 대사도 하시고 그러한 어떤 파리 통신원의 어떤 역할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어떤 기자 활동도 이렇게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프랑스 통신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들어올 때는 김구 선생하고 같이 들어왔죠. 예,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유럽 각국의 일제 강탈과 만행을 알렸던 분으로서 지금도 부산 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를 한번 했고요. 그때 이제 기증을 받았잖아요. 이분이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에 있는 박물관에 이렇게 기증을 했겠죠. 그래서 부산의 어떤 독립운동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영해 선생님인데요. 광복 이후에 임정요인과 함께 기국관 서영해 선생이 경교장에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김구 선생의 서거일이기 때문에 청년 김구, 젊었을 때 김구는 10대 때 무엇을 했냐면은 동학에 입도를 했습니다. 동학에. 그때 당시에 동학을 찾아보고 동학이 무엇인가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어떨 때는 소문으로 계룡산의 신도시를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건설한다더라. 나도 동참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이제 백범일제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학이 여는 새로운 세상, 그런 어떤 개벽 세상, 그걸 꿈꾸고서 이렇게 이제 동학에 입도를 하고 그리고 동학혁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일 의병운동이라고 했을 때 이 독립운동이 이제 그 한일 강제병합 이후를 우리가 보통 독립운동이라고 하고 그 이전을 의병활동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항일 의병운동의 씨앗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동학혁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동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의병 활동이라고 하면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라고 나옵니다. 을미의병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명성황후가 시해 당했을 때, 그때, 그리고 단발령이 있었을 때 을미의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사늑약이 있었을 때, 늑이라고 하는 건 강제로잖아요. 조약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을사늑약일 때 을사의병이 있었고, 그리고 정미의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있었어요. 이건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동학혁명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드라마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녹두꽃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꼭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동학혁명이 1894년 갑오년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고부에서 봉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봄봉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승리의 승리를 거듭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냐면 이 정부에서 이 청나라를 끌어들이자라고 하니까 청나라가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강제로 들어오면서 무슨 난이라고 하냐면 갑오외변이라고 해요. 갑오외변. 저는 이 용어에 이제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갑오외변이라고 하는데 1894년 7월 23일에 경복궁을 무력 점령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보시겠지만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라고 하는 그 35권에 우리나라 일본인이 만든 우리나라 역사 사료집이 있는데요. 그 사료집이 어디서 끝나냐면 바로 이 갑오외변 이전까지 해서 끝납니다. 이후부터는 뭐냐면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일본이 강제 점령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894년 7월 23일 경복궁을 무력 점령을 하게 되고 그때 군합발을 신고 고종의 침실로 들어온 인물이 누구냐면 오시마 요시마사라고 합니다. 전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고조부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한나라의 국왕의 침실에 들어와서 무례를 범하게 되고 전하를 일본군이 보호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경복궁을 습격하고 이틀 뒤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학혁명으로 인해서 사실은 청일전쟁까지 이제 야기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서 동학이 2차 봉기, 일본군이 들어와서 이제는 뭐냐면 척외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의병의 동기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가 뭐냐면 의병 항쟁이다. 그 전에는 그런 어떤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그런 것이었지만은 이때는 뭐냐면 척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본토에서는 일본의 대본영, 히로시마 대본영에서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동학군을 모조리 사륙하라라고 하는 사륙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사륙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최신 기관총 앞에서 동학 농민군들이 일방적인 학살을 당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박은식 선생은 사망자가 30여만 명이나 되었다. 미중유의 유혈의 참상이다. 이렇게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학 농민 전쟁은 일본군의 첫 집단 학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학 연구를 했던 아키라 교수는 이토 히로부미 등 수뇌부 지시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자행한 첫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일본인 교수도 제노사이드, 30만, 40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가 있었고 일본군의 학살당한 농민군의 숫자는 5만 명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명에서부터 30만, 60만, 보통 이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 양민 학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학하면은 이런 이야기, 우리가 희생당하고 얼마나 죽었고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이만큼 이렇게 희생을 당했다는 거죠. 30만 명에서 60만 명 가량이 학살을 당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제가 우리가 이제 일제 해방되기 이전까지 1945년에 해방되기까지 800만이 학살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전 독립운동 기념관장이신 김삼훈 관장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75년에 느닷없이 강화도 조약한 이후에 70여 년 동안에 걸쳐서 끊임없이 자행된 그 기간 동안에 무고하게 희생되거나 침략전쟁에 동원된 조선인은 어림잡아 800만 명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00만 명에 이르는 어떤 학살과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다. 그것의 시작이 뭐였냐면 바로 동학의 양민 학살 우리가 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동학은 눈물이다. 눈물이 없는 자는
이번에 책을 냈죠. 동경대전이라는 책을 2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덮어라. 40년 동안의 자신의 어떤 연구 결과로서 이렇게 냈는데요. 나의 책을 읽지 마라. 동학은 혁명을 넘어서는 개벽을 말한다. 현세의 개벽을 넘어서는 지구의 미래 비전을 말한다. 동학은 눈물이요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학혁명을 얘기하면 그 이전에 동학이 왜 발생했는지 그 동학이라고 하는 동학 사상부터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범일제에서 김구 선생도 10대 17살인가요? 그때쯤에 바로 이 동경대전과 팔평가사, 용담유사라고 하죠. 그래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궁울가 등 동학의 서적을 열람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동학에 입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동학의 3대 경전이 도원기서, 그리고 동경대전, 용담유사인데 이번에 그 도월 김영옥 선생의 동경대전은 이 도원기서와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이 한자로 되어 있는 경전들을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용담유사도 가미를 했고요. 그래서 이 동경대전 1, 2를 보면 우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경대전은 동학의 성경이요. 우리 민족이 개벽세를 맞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성스러운 경전이 되어가고 있다. 동경대전은 우리 조선 민족의 유일한 성경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알고요. 그리고 근현대사를 알려면 동학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40년 동안 정리하신 이 동경대전을 꼭 보시고, 또 대한사랑에서 이런 스터디 모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렇게 동학과 아까 처음에 있었잖아요. 대한사랑의 6대 강령 중에서 5번째 보면 동학과 독립운동가의 그 뜻을 이어받아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의 뜻을 바로 알면은 근현대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벌써 한 17강, 18강까지 이렇게 동경대전 연속 강좌가 나왔고, 이거와 함께 동경대전 책과 함께, 그리고 또 동학에 대한 그 개벽 강좌가 있습니다. 동학 대구 개벽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그런 환단고기 북콘서트 이어지는 개벽 북콘서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구에서 최수은 선생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거기 동학 개벽이라고 대구 개벽이라고 치시면은 이 동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학혁명이 일어났고요. 이 동학혁명의 영향으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이렇게 승리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붙게 되죠. 러일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일전쟁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러일전쟁에서 패했던 러시아가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유럽에서 부딪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다. 1차 세계대전이 종결하는 와중에서 뭐냐면은 바로 우리나라도 그 종결하는 그 파리 강화회의에 사람들을 파견하게 되고, 파견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내에 시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만방에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적인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래서 3.1운동으로 연결되게 되고, 아시겠지만 33인 중에서 동학도들이 바로 반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민족 대표 33인, 그래서 천도교 33인, 그리고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 중에 그 33인 중에 15명 중에 9명은 동학혁명을 참여하고, 그리고 이때도 이게 참여한 분이 됩니다. 그래서 3.1운동으로 연결이 되고, 이러한 동학의 정신이 3.1운동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들 뭐 연구하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을 알아야 독립운동이 보이고, 동학을 알아야 근현대사가 보이고, 동학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사실 우리가 동학에서 배워보지 못한 하나의 문구를 가져왔는데요. 동학가사 용담유사에 보면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다시개벽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160년 전에 이미 뭘 얘기했냐면은 바로 12제국, 12제국, 전 세계가 뭔가 이렇게 이상한 병이 퍼진다라고 하는, 운수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것에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가 아닌가,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 그래서 다시 동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학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동학을 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 하면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가 2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친구 사이인 박재혁과 최천택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진은 부산경찰서에 의거가 있기 전에 바로 이게 박재혁 의사가 그런 의거를 하기 이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같이 사진을 찍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의열단이 아니고 그 김구 선생의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앞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사진을 찍잖아요. 보통 의열단은 사진을 찍지 않는데 친구와 함께 마지막 남기기 위해서 박재혁 의사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남겼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의열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김원봉의 의열단을 얘기하는데 그 의열단의 첫 번째 의거가 바로 이 박재혁 열사의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입니다. 이 이후로 수많은 그런 의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큰 의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같이 있었던 독립운동가 최천택 선생이 이렇게 이제 남겼죠. 글을 남겼습니다. 17세 1912년에 우리나라 역사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일 강제병합이 되니까 뭐냐면은 역사서는 전부 다 쓸어간 거죠. 여기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역사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고 느끼고 소장한 동국 역사를 복사, 출판하고자 등사판을 구입하여 학교를 파한 후에 자필로 원고지에 옮겨 쓰고 한 편 찍어내서 배부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부한 것은 한 200부 정도 이렇게 배부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들이닥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동국역사라고 하는 책은 그때 당시에 어떤 교과서 역할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역사 교육을 위한 한국사 교과서였어요. 거기 보면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조선이라고 합니다. 고조선이죠. 단군조선입니다. 그리고 단군의 성은 환씨다. 환웅의 아들이다. 그리고 후비는 비서감녀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기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조선시대부터 있어 왔던 보편적인 어떤 교과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어떤 뭔가 제대로 다룬 어떤 역사서는 아니지만 역사를 너무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국 역사라도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역사부터 알아야 되겠다. 역사를 모르게끔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나왔던 게 또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일본 관원은 이란 합병 때 한국 역사에 관한 서적을 가가호호마다 수색하여 압수한 뒤 불태워버릴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천택 선생도 뭐라고 했냐면은 수색하여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걸 본 거죠. 나 자신도 발각되어서 제1차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등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배부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이게 뭐라고 역사책 그냥 보는 건데 그걸 갖다가 돌려보는 건데 고등학생이 돌려보는 건데 경찰에 붙잡혀서 열흘 동안 있었어요. 사실은 그 어머니가 찾아가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열흘 만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지 더 많이 잡혀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 진짜구나. 진짜 역사책만 이렇게 봐도 잡혀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단히 감시를 당했다라는 건데요. 이걸 갖다가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학계에서도 보면 뭐 20만 건 문서 말이 안 된다.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보도 산 증인이잖아요. 최천택 선생이. 일본이 어떻게 여기서 문화를 말살했는가. 이등 방문 때부터 조선을 영구 지배하려면 조선 역사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도 뭘 했냐면 조선 왕실의 기증이라 하여 규장각 사설을 몇 수레나 일본으로 가져갔다. 기증했겠습니까? 가져갔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던 테라우치도 1만 8천 권이나 되는 책들을 가져가서 자신의 문고를 만들었죠. 자기 이름으로. 테라우치 문고라고 해서 지금도 있고요. 반환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서 몇백 건만 반환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익희 선생인데요. 이거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찍은 거죠. 앞에 보면 안창호 선생, 왼쪽에 신익희 선생, 가장 잘생긴 분인데 이분도 뭐라고 했냐면 신익희 선생이 일제강점기 초대 총독 테라우치는 조선의 기록문화에 두려움을 느끼고 1910년 11월부터 모든 행정력과 군경을 동원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1년 2개월 동안에 모든 다 뒤진 거죠. 뭐 작은 서점, 큰 서점, 향교, 서원 이걸 급작스럽게 들이닥쳐가지고 전부 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반 사대부가 단군조선과 관련된 사료와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내용의 서적을 압수하거나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걸 증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60년 내에 문정창 선생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역사서에 분소 및 판매 금지 소동이 있었다라고 해서 범 51종 20만 여 권을 불사르고 또한 이러한 유의 서적의 판매를 엄금하여 그 소지자와 열람자를 모두 처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스로가 고백을 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불운의 현장을 함께한 사람이 바로 아까 증언을 했던 문정창 선생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그들의 조선사 말살 정책에 따라 규장각 등에 보관되어 있던 우리 역사서를 가져다 모두 읽고 선별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그러니까 직접 참여를 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적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학계에서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시에 따라 식민정책에 위배되는 책을 경복궁 마당에서 직접 불태웠다.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경복궁 마당에서 직접 불태웠다. 이 이야기를 필자가 이종구 교수라고, 이종구 박사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필자가 1972년경 문정찬 선생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걸 써놨겠죠. 그냥 거짓으로 적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여만 권의 압수 불태웠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추정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감안해봤을 때 더 많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 줄이려고 어떤 학자는 10만 권이 안 된다는 등 그거 가지고 이거 반박 논문을 쓰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 학자가 아니라. 자,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합병과 동시에 박은식 선생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합병과 동시에 여러 언론기관이 문을 닫았고 모두 국사책을 압수했다. 다 맞는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사책을 압수하니 선생은 나라는 비록 망하였으나 국혼이 소멸되지 않으면 부활이 가능한데 지금 국혼인 국사책마저 태워 없애니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많은 책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본 것이겠죠. 그래서 일제시대 국사박멸책이라고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을 나다니엘 페퍼라고 해서 3.1운동 때 들어왔습니다. 한 달 동안 조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쓴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일제가 국사를 박멸하려고 한다. 한국의 역사는 절대 언급이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란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고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그리고 국사만 가지고 있어도 범죄가 된다라고 했죠. 믿지 않는 사람은 아까 보시면 됩니다. 부산의 독립운동가의 그 증언을 보시면 돼요. 국사를 가지고 있는데 범죄가 되어서 바로 그냥 그 고등학생이 책을 읽고 돌려서 읽다가 열흘 이상 갇혔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15일 보름 이상 갇힌 사람을 봤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영어로 먼저 이분은 쓰셨겠죠. 그 영어 핵심이 뭐냐면 콜렉트 앤 번입니다. 모아가지고 불태웠다. 코리안 워크스 오브 리터레처 앤 그 다음에 히스토리, 역사 저작물들을 모아서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국에도 이렇게 칼럼도 내고 책도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나열을 하냐면 우리가 이게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러고 만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학계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걸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이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하니까요. 1923년에 조선 총독부에서는 구로이타 고문이 대마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마도에서 고문 서류 6만 6천 매, 고 기록 이렇게 해가지고 은폐 분서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작은 섬에도 보면은 저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 한반도 그리고 만주에서도 싣고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모든 걸 합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책들을 가져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져간 거를 일본 열도에서 조사해본 일본 학자가 있죠. 일본 전역에서 약 3,000종 5만여 권의 한국 고대 사서가 있다. 5개 조사한 게 그렇다. 이게 핵심이죠. 5군데를 조사한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 조사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3,000종 이상이라는 겁니다. 5만 권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불태운 거 합해서 하면은 수십만 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51종 20만 권이라고 하니까 그 51종에 보면 역사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51종은 드러내고 싶은 것만 드러낸 거예요. 일본 국내청 소로부, 서릉부에 한국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진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일본의 오노 외무성 과장을 통해 가지고 숨겨진 도서 목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실토한 거나 마찬가지인 어떤 발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도서 목록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일본 동경 주변에 있는
일본 국내청의 소로부 서릉부입니다. 여기 가시면은 이런 책들이 있어요. 다 고문서잖아요. 고문서입니다. 이런 책들을 소중히 다루고 있는 책들이 다 우리 책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책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 고대 사서들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의 동대사를 가보시면 동대사를 아마 예전에는 많이 관광으로 많이 가는데요. 동대사 북서쪽에 정창원도 보고 오셔야 됩니다. 정창원 저 끝자락만 해도 이제 이 앞에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왕실 유물창고 정창원에 보면은 우리의 문화재들 그런 사서들 많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쪽이 뭐냐면 서릉부고요. 그 다음에 저쪽이 정창원이죠. 그리고 중간에 또 뭐 삼국유사 보관한 장소들 뭐 여러 장소에 우리의 어떤 문화재들이 사서들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 걸 가져왔을까? 왜 우리 거를 분서하고 그리고 강탈해 갔을까? 그거는 뭐냐면 일제가 영구히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한국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그 책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책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우리 역사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죠. 일본혼을 심어주기 위해서. 테라우치 총독이 일본혼을 심어줘야 된다.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영구적인 뭡니까? 영구적인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대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혼, 민족 문화를 잃게 하고 똑같이 일본혼이죠. 조선 청소년들이 자국의 인물과 사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조선인들을 반일본인, 일본혼으로 무장하게끔 만든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1916년 1922년 조선사 편찬위원회,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고 여기서부터 15년, 16년 동안에 뭘 하냐면은 차입한 사료가 거의 5,000종이다. 5,000종의 사료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1938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밝힙니다. 조선사 편수회 35권을 냈다라는 거죠. 조선사 35권, 부록 2권 해가지고 37권, 24,000쪽 분량의 조선의 역사를 담은 사료들을 다 모은 사료집을 만들게 됩니다. 이 틀에서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아놓은 틀에서만 역사를 집필해라. 역사 참고서를 만들든 역사 교과서를 만들든 그러면 만들라는 거죠. 그 틀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일본이 만든 조선사 35권의 구성은 70%가 조선시대예요. 그리고 고려시대 15%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교과서의 비율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합니다. 상고사라고 하잖아요. 저 상고사라고 한 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위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사만부터 시작하고 고조선은 없습니다. 자, 이런 구성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2021년 한국사 교과서를 한번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한국사 교과서를 이번에 세계 대한사랑 세계 한단학회 국제문화재에서 우장문 교수께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2015년 개정을 하고 2018년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 지금의 어떤 한국사 교과서를 보니 선사시대와 고조선 내용을 보니 역사학계가 선사시대와 고조선을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교과서하고 바뀐 게 뭐냐면 18쪽이었는데 이 선사시대에서 고조선까지가 3쪽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18쪽에서 3쪽이 줄었으면 15쪽이죠. 얼마 안 되는 데서 3쪽이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얼마나 많은 분량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학계는 사실 이 고대사, 상고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이 조선사 편수의 사업개요를 보면 새로운 사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전에 뭐냐면 박은식의 책이 박은식의 역사서, 대간 박은식 선생의 역사서가 지금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깜짝 놀란 겁니다. 조선사 편수에서. 그래서 차라리 이걸 다 이제까지 없애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다 강탈해 가고 분수하고 그랬는데 없애고 못 보게 하는 것만은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그 사서를 대신해서 공명적학한이라고 했지만 일본인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사서를 만들어서 여기 보면 목적이 나오죠. 동화, 일본인과 일본혼과 동화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어떤 책을 만들겠다라고 역사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조선민족의 기원과 국가 개창 형성 이런 것들은 전부 무시돼야 된다. 이 나라 고유의 사화, 사설 등은 일체 무시해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삼국유사에 보면 그런 단군 사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죠. 그걸 이끈 사람들이 구로이타 가스미, 이나바 이와이치, 이만 이시류 같은 사람인데 이만 이시류 같은 경우 이런 경우잖아요.
건국사를 없애라. 뭔가 건국한 것 같은 사실적인 이미지를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가 이때 석유 환국이라고 드러났는데 인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 대패로 파듯이 뭐 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대자로 만들어가지고 석유 환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옛적에 환인께서 계셨는데 환인 하느님이 계셨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성립사를 신화 속의 3대 가족사로 만들어 버리고 가족사라도 인정하면 모르잖아요. 그것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 시류는 1921년 단군고라는 논문에서 단군 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우리 역사 왜곡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드느냐라고 하면 그 나다니엘 페퍼의 어떤 서술에도 나와 있어요. 한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요. 일본의 후진국이다. 이게 뭐냐면 한국의 역사는 반만년도 9000년도 아니고 뭐냐면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보다 더 줄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뭡니까? 일본의 기원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1년이 2681년이에요. 일본 기원으로. 여기 보시면 뭐 일본 기원 써 있죠. 그래서 여기에 2014년인데 합하면은 올해가 2681년이다. 한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요. 우리는 뭐냐면은 약 2700년이다. 우리가 더 높다. 일본이 더 높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고조선을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일본 기원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은 바로 신무왕이라고 하죠. 신무왕에서 왔는데 이거는 환단고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5대, 36대 그런 단군 때, 메륵 단군 때 삼도를 평정한 협야후 배반명, 엄파부랍의 아들 협야후 배반명이 일본 열도를 평정해가지고 거기에서 건설한 것이다. 그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일본 서기에 보면 엄파부랍이 나옵니다. 그리고 협야후 배반명 이렇게 해가지고 둘로 나오죠. 협야존, 배반명 이렇게 둘로 있었던 것처럼 나오지만 이것이 뭐냐면 시기로 봤을 때도 몇 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단군세기에 나와 있는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일본 서기에 진무가 일본 열도를 평정하고 있다는 BC 660년에 천황으로 등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단군 조선이 47대가 있었는데 35대, 36대 지나갈 즈음에 어떤 장군이 나와서 일본 열도를 평정하고 나서 시작된 것이 일본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지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냐면은 우리 역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으면 우리가 뭐냐면은 조선시대에 명사대주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서에도 뭐가 나오냐면 단군 왕검이 있고 중간에 기자가 있고 준왕, 위만, 한사군 이런 역사서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단군 왕검을 없애게 되면 단군을 신화시하게 되면 바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또 기자 없애고 그러면은 위만조선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단군 왕검을 뭐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요. 일제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1894년 도쿄 국제대학의 시라토리 구라키치 교수는 단군고에서 삼국유사에 나온 단군 사적은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다. 가공의 선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케이오 우숙의 나카 미치오라고 하는 사람은 승도의 망설을 역사상의 사실로 삼은 것이다. 단군 왕검은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화다. 우리가 어떨 때는 신화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 신화는 역사성이 내포된 어떤 신화를 우리는 긍정적인 신화를 얘기하는 반면에 여기는 다 그렇습니다. 낭설이다, 날조된 신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만희 시류가 단군 신화를 체계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뒤이어서 뭐냐면 조선사 편수회에서 부역을 했던 여기 보면 이병도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간보 시절, 비서, 촉탁, 비서 시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인 요시다 쇼고 밑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병도는 뭐라고 하냐면은 요시다 도고가 나의 큰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요시다 도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 역사가 존재하면 일본이 조선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남아있게 되어서 조선의 역사를 그 흔적까지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시다 도고다, 도고. 예, 요시다 도고라고 하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8월 15일 날 해방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게 되는데 광복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뭐가 조직되냐면 조선학술원이라는 것이 조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역사 철학 쪽을 맡아라라고 하는 게 누가 맡았냐면 이병도가 맡게 돼요. 와세다 대학을 나온 이병도가 이렇게 맡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부터가 사실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사 편수에서 수사관보로 일했던 친일파 역사학자 이병도가 서울대 사학과의 초대 교수가 되고 60년대 문교부 장관까지 역임하면서 우리 사학계의 거물이 된다. 또 한 명 신석호는 조선사 편수에 참여하여 조선시대 전기를 정리하는 촉탁 수사관보 수사관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사편찬위원회 전신인 국사관을 창설을 이렇게 하게 된다. 이병도 신석호는 광복 후에 친일 세력이 다시 집권하자 조선사 편수의 경력을 발판 삼아 역사학계를 장악해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하나뿐인 정설로 승격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되냐면 그 이병도에서 뒤로 이어가지고 이기백, 노태돈, 그 다음에 그 4세대 송호정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국가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설정한 것은 고조선이 국가 형성과 동시에 곧바로 멸망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고조선은 국가 형성과 동시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고요. 맨 마지막에 한사군이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설정하에 그 이전에 잠시 있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한나라가 이제 고조선을 멸망시킨 이후에 420년이라고 써 있죠. 420년간 한반도 북부를 지배했고 그리고 4세기에서 6세기 임나일본부가 200년 동안 한반도 남부를 지배해서 600년에서 그 이전에 위만까지 합하면 700년, 800년까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고대는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로서 그때 발전을 했으니 식민지 경영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식민사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병도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사교과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까지 국사교과서예요. 이게 1조각에서 나왔던. 그래서 이병도 저의 낭랑은 실로 한사군의 핵심 치소가 낭랑이잖아요. 낭랑은 실로 420년간이나 이 땅에 존속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냐면 지금 그 서울 용산의 이촌동에 가보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계 6대 박물관이라고 자화자찬까지도 하는 그런 박물관인데요. 1년에 300만 정도가 코로나 이전에는 300만 정도가 왔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벽면에 보면요. 저기 보시면 낭랑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한나라의 식민지 낭랑은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장소를 고정시켜 놓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건 역사 연대표입니다. 바로 그 선사시대로부터 해서 싹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연대표가 있어요. 그 연대표에 보면 낭랑이라고 써 있고 BC 108년부터 해서 313년까지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21년이 되죠. 421년 동안 낭랑이 중간에 있어요. 아래쪽에 고구려 있고 위에 부여 있고 백제 신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420년 동안 지배했으니 그 아래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경주박물관에도 보면 그대로 써놨죠. 낭랑군은 고조선 멸망 후에 한 군현 중에 하나로 기원전 108년에서 기원 후 313년 420여 년간 한반도 서북 지방에 존속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못 썼는데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병도 박사의 1956년 국사대관에 있었던 지도가 왼쪽 지도입니다. 왼쪽 지도고요. 거기에 낭랑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2021년에 비상교육의 출판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출판사에도 낭랑군이라고 저거를 평양에다가 박아놨어요. 사실은 이거를 수십 년 동안 저런 지도를 쓰지 못했습니다. 감히 쓰지 못했거든요. 물론 그거를 갖다가 꼼수를 써가지고 어떤 문장을 통해서 한사군이 저기쯤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게끔 국사교과서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개편이 되면서 뭐냐면 다시 등장한 거예요. 어떻게 등장을 했냐? 이번에 이것도 이번 그 대한사랑 세계환단학회 국제 이번 문화제에서 학술 문화제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우장문 교수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금성 출판사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쓰는 교과서입니다. 낭랑군은 중국 문화를 한반도에 들여오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낭랑군은 삼한, 가야 등 경제 문화적으로 교류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학교 미래엔 출판사를 보면은 낭랑은 한반도의 여러 지역과 교류하고 중국의 문화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요. 낭랑은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통로라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해냄은 더 곁들여서 저기 제목을 달았죠. 400여 년 존속한 낭랑군이라고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 역사서를 보면요. 400년 기록했다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200년에서 250년 공백이 있어요. 삼국사기를 보면 앞에 나온 낭랑하고 뒤에 나온 낭랑 사이에 공백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 나온 낭랑은 신라하고 싸우고요. 백제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계속 싸우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년 동안 안 싸우냐? 앞에 있는 낭랑은 낭랑국이라는 거죠. 단재 신채호 선생도 낭랑국이라고 했고 뒤에 있을 때 요서지방에 있었던 낭랑군이다. 근데 그걸 갖다 합쳐버려가지고 420년 존속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낭랑군은 삼국 및 가야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악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가 지금. 예. 이게 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한사군 다 저쪽에 바깥에 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 교과서에는 한 다이너스티라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한 다이너스티, 한 나라의 제국, 한 나라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바로 이런 지도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외국에서 다 채택을 하고 있는 지도가 이런 지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사군을 우리가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이버 외교 단체 방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방크에서 이런 지도를 막 수집을 해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 학계 스스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은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일본에 있는 모든 교과서를 대한사랑 오사카 지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봤는데요. 최근까지도 보면 이 한사군 그 한나라의 지도를 보면은 저 한강 있잖아요. 저 아래쪽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왜 저렇게 만들어 놨느냐. 일본 지도는 다 천편일률적으로 저렇게 돼 있거든요. 일본 교과서는. 밑에 있는 거는 임나일본부가 들어올 자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외에는 전부 다 한나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이 왜 우리에게 갑질을 하려고 하느냐. 자신들 뭐 지금 뭐 모든 IT라든지 다 후진국의 그런 어떤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질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총리뿐만 아니라 장관들 그리고 국민들까지도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렇게 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의 동북공정을 넘어서 가지고 모든 전 세계에 선전하는 선전공정, 전파공정이 2016년에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017년에 얘기를 한 거예요. 2017년에 나도 그 선전공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전공정의 수장으로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식의 10분 동안의 강의를 내가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은. 근데 이 한국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이 아니에요. 남북한을 다 합해서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트럼프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 반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이 아니죠. 어제 그리고 5일 동안 대한국제학술문화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성삼재 교수님께서 이렇게 토론자로 나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그때 일본 교과서가 잘못돼가지고 일본으로 찾아가서 일본인 학자들,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일본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한 분이 제가 한국의 일본 역사 교과서 대책반 실무반장이라고 하니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일본이 조선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있는데 당신네들 당연히 한국이 해방되면 당연히 복원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60년대, 70년대, 80년이 되어도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을 탓하기 전에 당신네들 거를 먼저 봐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 얘기가 굉장히 충격이어서 이 내용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조작을 해놨는데 당신네들이 해방되면 그걸 복원시킬 줄 알았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복원이 안 되더라. 당신네들 탓이다. 우리 탓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또 우리 남창희 교수님이 패널로서 어제 마지막을 또 장식을 했는데요. 토론자로 나오셨는데 일본에 또 들은 말입니다. 일본에 가서 어느 학회를 가보니까 패널에 한국인이 있는지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패널에 앉아있는 일본 고고학자들이 여기를 발굴하고 저기를 발굴하면 여기는 신라계 토기, 저기는 고려계 토기, 저기는 또 백제계 토기가 나오고 큐슈 전 지역에서 발굴을 해보면 결국은 일본 서기는 거짓말한 게 아니냐라고 자조적인 농담 비슷하게 토론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녹음을 못해서 안타깝다.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우리는 왜 수많은 그런 유물들이 일본 열도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계 토기, 여기도 나오잖아요. 뭐 부산이든 요 근처에 김해 보면 외계 토기, 외계 유물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서 야, 이거 임나일본부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만약에 50점이 있었다면 1000점이 바로 일본 열도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 배수로 더 많은 유물과 유적이 있고 지명에 박혀 있잖아요. 지금도 백제 천이님, 뭐 백제 학교님 해가지고 지금 다 박혀 있어요. 가야산도 지금도 많아요. 여러 개 가야산이 있습니다. 그 가야라는 지명도 수백 개가 됩니다. 수백 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주장을 못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학자들도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 대종교와 다나케의 독립운동과 역사 강복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교 사실은 많이 어떻게 보면은 알면서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모르는 게 바로 대종교의 독립운동, 역사 강복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합 나철 대종사가 독립운동의 대부 그리고 대종교의 창시자죠. 그리고 대종교를 창시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동지였어요. 기억을 해두시면 이기, 나철, 홍필주, 오기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중에서 이기와 나철, 나인영 선생을 보시면은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할 무렵에 항일운동을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때 막 열심히 가열차게 독립운동을 하신 거죠. 나철, 오기오, 홍필주, 이기 선생이 독립을 보장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일본까지 가서 이게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을사오족을 처단하는 결사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1907년에 이렇게 조직을 했다가 발각이 되어서 전부 감옥을 가게 되죠. 감옥을 갔다가 고종 황제의 어떤 저기를 얻어가지고 다 이렇게 또 사면돼서 또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1909년이 되어서 이때 뭐냐면 1월 15일에 단군교를 개창을 하게 됩니다. 이걸 중광식이라고 다시 한번 연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 단군교에 어떤 신교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연다라고 해서 다시 광명을 찾는다라고 해서 중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철, 나인영 선생은 1909년 1월 15일에 서울에서 정훈모, 오기오, 이기 선생 등과 함께 단군교의 중광식을 열고 단군교를 열었는데 이 단군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종교로 이때 바뀝니다. 왜 바뀌냐면 한일 강제병합이 일어나고 나서 더 이상은 단군교란 이름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대종교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아까 보셨던 같이 이렇게 단군교를 열었던 정훈모 선생은 나는 단군교로 그대로 있겠다라고 해서 둘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단군교 그리고 해외로 이렇게 나가서 만주로 나간 게 대종교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간 것이 이렇게 본사, 대종교는 이렇게 있죠. 북도 본사, 서도 본사, 남도 본사, 동도 본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광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이 3.1운동 이후에 대한정의단으로 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준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16년이 되자 이때 나철 선생이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고서 그때 자결을 하시게 되는데 이 항해도 9월산 삼성사에서 환인, 환웅, 단군이 계신 이곳에서 묻혀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2대 교주인 김교원 선생이 또 이제 책을 내죠. 역사책을 냅니다. 신단실기라고 해서 신단실기, 신단민사라고 해서 단군 그리고 그 이전에 신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시대를 갖다 복원하는 그런 역사서를 이렇게 쓰시게 되시는 거예요. 대종교 하면은 단군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를 가르치고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단체다. 종교로만 보시면 안 되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군 중심의 어떤 독립운동 단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도 본사를 보면 임시정부의 주석을 하셨던 서고 이동영 선생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단군이다. 우리는 단군 왕검의 개국과 이어지는 전통을 이어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신적 맥으로 삼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주치조를 놓았던 신규식 선생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이 대종교죠. 그래서 군인이었던 신규식 선생은 을사늑역에 분노하여 자신의 뜻을 보이려고 극단적인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3번 자결을 하세요. 결국에는 3번째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을사늑역에 분노하여 자결을 하다가 눈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끼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나자 이때 또 음독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행히 대종교의 지도자 나철 선생에게 발각되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상하이로 가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해에 가서 거기에서 뭐냐면은 상해 임시정부가 있기 전까지 상해 네트워크를 다 토대를 만든 것이 바로 신규식 선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913년에는 박달학원이라고 해서 박은식, 신채호 이런 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런 우리 독립운동을 할 청년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식 선생이 바로 상해에서 한국국민대회를 개최해서 의회를 구성한 후에 독립을 선언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제안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의 터전을 잡은 것이 바로 이 신규식 선생이라는 겁니다. 이 신규식 선생님은 매일 아침마다 단군 할아버지 영정에 청수를 올려놓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독립투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우연히 나라를 구하겠다 해서 총들고 하는 그런 투사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민족사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혼이라고 하는 1915년에 자신의 어떤 수필 같은 건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의 역사를 잊었다고 하면 무슨 의미인가? 나라의 문헌은 곧 나라의 정신이다. 문헌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우리 국사에서 찾아야 되는데 슬프다. 우리 한국은 이제 다시는 역사가 있을 수 없으며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없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 있었던 것도 다 강탈해 갔잖아요. 아 슬프다. 단군사, 단조사, 신지, 서운, 비기,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표온천사 이런 책들 다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발해사 밑에. 그 이름만 남았을 뿐 그 책은 얻어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통탄을 했던 그런 어떤 비장한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책들 어디 있습니까? 바로 조선시대의 세조부터 성종까지 50년 동안에 우리 고유 사서들을 수거해 갔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표온천사, 삼성밀기 이런 책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그 책이 또 일본이 가져갔겠죠. 그런데 이 책에 이런 책들을 갖다가 모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하나의 책으로 묶어낸 분이 바로 태백일사, 조선 중기의 이맥 선생이죠. 이분이 태백일사를 이렇게 묶어내서 환단고기의 60%를 차지하는 책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이것이 합본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 하나로 합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1년에 환단고기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규식 선생의 어떤 그거를 사실은 1915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1911년에 30건이 나오면서 숨겨져 있었지만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고유의 사서는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뺏겨가니까 그걸 준비했고 그게 또 100년이 지나서 20여 종의 그런 어떤 번역본, 역주본이 나오고 그리고 대한사랑에서 주교재로 사용하는 우리 상생출판의 환단고기가 이런 여러 종류가 나오면서 환단고기가 완전히 이제 완역이 되어서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종교의 동도본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도본사는 서일입니다. 서일 장군인데요. 그래서 동도본사는 바로 북로군정서가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로군정서. 그래서 서일, 김좌진, 이범석 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북간도죠. 북간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바로 대종교가 담당하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백포 서일 선생 그리고 북로군정서의 병사들의 이렇게 모습입니다. 그리고 김좌진 장군이죠. 그래서 군정서는 서일이 통솔한 단체로서 대부분 단군교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 행동이 극히 흉포하여, 왜냐하면 이거 일제가 적은 거예요. 일제가 이렇게 보고서로 쓴 겁니다. 그들 행동이 극히 흉포하여 부단히 선내자에 의한 무력 침습을 용인하고 있다. 총재는 서일, 부총재는 한천묵, 사령관은 김좌진, 부사령관 김성. 이렇게 유사시에는 명령 1하의 동원 소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단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도 본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시영 선생이 있죠. 대종교 총본사에서 이제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환국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옆에가 대종교의 4대 종사인 윤세복 그리고 그 옆에 이시영 선생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대종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책이 이제
이시영 선생이 만주에 있을 때 이런 책이 돌았습니다. 나중에 부총리까지 역임한 황연배라고 하는 중국인이 있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1933년에 조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일본에 갔다 오더니 이상하게 일본이 왜곡해 놓은 걸 가지고 조선의 역사를 써놨습니다. 황연배라는 사람이. 그거에 분노해서 야, 이거 중국인들이 이거 읽고 안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감시만어라고 하는 이시영 선생도 감시만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황연배의 사관을 비판을 하면서 본론으로 우리 역사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이 바로 요임금들, 중국하고 똑같은 그 요임금 시기에 단군이 건국했고 배달민족, 우리는 배달민족이고 이런 시원을 다룬 그런 감시만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시영의 감시만어에서 천부경을 언급을 해요. 천부경 여기 써 있죠. 개연수 빨간색 천부경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천부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좀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시영의 감시만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시영의 감시만어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단군교에서 보면 아까 단군교회는 정훈모가 단군교를 열었다고 했잖아요. 1913년에 천부경을 이미 언급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천부경이 그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환단고기 속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천부경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선시 선생이 대한사랑 세계환단학회 국제학술문화제 어제 발표를 한 내용이죠. 어제 발표한 내용에 보면 신교총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교총화 1893년. 이 신교총화도 굉장히 읽어볼만 합니다. 뭐 지금은 책이 없으니까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검색해서 다운받아가지고 신교총화를 읽어보시면 이 책에 보면은 그 뭐 두 명의 어떤 신선이 이때 되면 뭐 한 600살 되는 신선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삼합육 천부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대삼합육이라는 얘기는 신교총화에 나오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천부경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1893년에 이미 천부경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천부경 81자에 나오는 대삼합육이라고도 나온다라고 해서 물론 그분은 이제 이런 것들이 조합되어서 천부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걸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건대 천부경은 이때 있었다. 거기에서 어떤 용어를 좀 썼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교총화에는 1893년에 천부경 대삼합육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천부경이 이미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천부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개연수 선생이 묘향사에서 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보내왔는데 그걸 1920년에 정신철학 통편에 전병훈 선생이 그 책을 쓰다가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불이 나게 집어넣어서 정신철학 통편을 냈습니다. 거기 보면 천부경이 있죠. 1920년대에도 100년 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천부경이 계속해서 우리 어떤 삶 속에 들어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신교총화를 보면 좀 전에 이런 내용이죠. 스승께서 말씀하시되 대황조이신 환웅께서 여기 대황조로 환웅이라고 했는데 단군인지 환웅인지 모르지만은 대황조인 환웅께서 천부경과 삼보고 삼일신고입니다. 천부경과 삼일신고 그래서 정기신 영신이란 신을 단련함이니 수양하는 사람들은 큰 두뇌가 되니 하루라도 쉬면은 아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천부경과 삼일신고 앞으로도 이게 대한사랑에서 천부경 강독이라든지 천부경 이제 많이 아시는 우리 그 대한사랑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천부경과 삼일신고 강독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천부경을 읽고 다녔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부경에 대한 예찬을 한 글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오동진 장군, 그리고 홍범도, 그리고 천마산대 최시흥 장군, 그리고 이덕수 선생, 이용담 선생, 단학회 전부 다 회장이시죠. 이용담까지. 그다음에 여운영, 그다음에 이유항, 이유립 선생의 사촌 형이죠. 그다음에 전봉천, 박노철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천부경에 대해서 예찬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록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 대종교의 그 무호 독립 선언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호 독립 선언서가 있는데 독립 선언서 중에서 제일 빨랐던 2월 1일에 나왔던 무호 독립 선언서가 있는데요. 대종교인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단군 대왕조께서 상제 좌화사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며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조하는도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군 대왕조라고 나오죠. 안창호 선생이 대종교는 아니고 기독교인이지만 그때는 어떤 종교의 어떤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냥 단군을
존중하고 단군의 정신 아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때죠.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대황조의 높은 덕이라고 하는 노래에 가사를 지었습니다. 우리 대황조 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서 나라집을 건설할 때 자손 우리에게 전하셨네. 거룩하다 의탕탕 대황조의 성덕 거룩하다. 이거를 5절까지 지으셨어요. 5절까지. 나중에 보시면은 굉장히 멋있는 그런 가사들입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과 함께 임시정부를 꾸려나갔던 박찬익 선생은 항상 단군 영정, 이게 단군 영정이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A4 용지 반장 정도 되는 그런 단군 영정을 항상 지니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1917년엔 상해 대종교인들에게 복음용 단군 영정을 배포하여 개인적으로 쉽게 봉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때 대종교인이라면 모두가 다 이 단군 영정을 갖다가 집에다가 봉안을 해놓고 청수 떠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독립운동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단군 정신 하에서 그런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단군을 이렇게 모시고 단군을 실존 인물로서 우리의 어떤 국조로서 이렇게 모셨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인데요. 이거 역시 대한사랑 세계환단학회 이번에 둘째 날에 발표가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8종 가운데 그래도 절반은 단군 영정이 있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8종 중에 4종은 있었다. 근데 지금은 모두 삭제되었다. 지금은 모두 삭제되었다. 초등학교 모두 삭제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인물로 여겨져 왔던 단군 영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점은 이제 학생들은 단군 영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단군께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의 어떤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과 관련된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홍익인간, 단군 영정, 그리고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 이것이 전부 삭제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에서. 왜냐하면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있었다가. 이러한 행태는 단군을 부정하는 일부 역사학자와 일부 종교인들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번 2021년 6월 논문에 우장문 인하대 교수가 적고 그리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교과서 이렇게는 알고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숫자로 놓고 보니까 전부 없는 거예요. 홍익인간은 뭐 동아출판인가 딱 한 군데 있고 전부 없습니다. 단군 영정 전부 전무하고요. 참성단 사진도 있었다가 완벽하게 사라져버렸다. 누군가 단군 지우기를 하고 있다. 단군 조선을 없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2021년에 우리의 역사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강화도 마리산을 강화군청에서 닫아놨죠. 2년 전에 이런 철책 보이시나요? 철책이요. 철책으로 닫아놨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거기 기사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2년 전에 급히 복구해야 된다. 뭐 돌이 떨어져 나가고 해요. 급히 복구해야 된다. 근데 급히 복구가 2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게 급히 복구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더니 올해 10월에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열지 안 열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복구가 되면 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은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왜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교과서와 더불어서 보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음모론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단군조선 말살하기 아니냐. 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독립운동가들이 지키려고 했던 단군과 단군 정신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덕일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등 우리의 독립운동가, 독립운동 역사가라고도 누가 얘기를 하죠. 독립운동 역사가들이 우리 역사를 지켰지만 지금 그분들이 목숨으로 지킨 역사는 땅속 깊이 파묻힌 지 오래다. 그들이 파묻은 역사를 우리가 다시 파내어야 된다. 그게 바로 역사 강복입니다. 우리가 하는 역사 강복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 역사 왜곡이 그냥 가만히 유지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더 강화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간이 뭐 없으니까 빠르게 제가 10분, 15분 내에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종교의 3종사, 아까 보셨던 나철 선생, 그리고 김교헌, 그리고 세 번째 서일. 이분 같은 경우 서일은 1919년에 김교헌
2대 교주께서 2대 교주가 이렇게 와서 이제는 당신이 받아야 될 때요. 3대 교주가 되시오라고 했는데 5년 동안 내가 독립운동 더 항일 무제한항쟁 더 하고 일선에 나서고 나서 받겠소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 항일 무제한 항쟁 중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세 분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묘가 아직도 뭐 이렇게 만주 땅에 있다.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종교 총본사의 한국 기념사진 아까 보셨는데요. 그 위에 저분은 누구냐면은 이극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극노. 예, 이극노 선생이라 해서 한글 학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말모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어학회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조선어학회 사건이라는 게 뭐냐? 1942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대종교의 교주였던 그때 4대 교주였던 윤세복이 이극노에게 단군 성가를 작곡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발각되면서 빚어낸 사건입니다. 단군에 관련된 그 노래 작곡을 했거든요. 그 이전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대종교의 어떤 교가 같은 것을 작곡을 하고 하니까 작곡을 잘하니까 이극노 선생에게 그러면은 단군 성가를 작곡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빚어진 사건이다. 이때 단군 성가가 바로 단군 조선시대 애국가인 어화가다. 대한사랑에서 어화가를 많이 이렇게 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단군 세계에 보면 이 어화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상해에서도 상해 임시정부에서 개천절 때 부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어화가입니다. 어화가. 그래서 임시의정원 김원식 의원이 신가를 독창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가가 바로 어화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화가란 단군 때의 신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2대 부르단군 때 이 어화가가 굉장히 더 유행하고 제도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1920년대 100년 전에 개벽지 1호에 보면은 단군 신가라고 해서 어아 나리 한백원 가미고이 배달나라 니리다모 이게 노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아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천가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도 이제 보시고 대한사랑에서도 이 어가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교주 윤세복은 대종교의 3대 교주 윤세복은 안희재 등과 함께 1933년 발해 고도인 영안현 동경성에 발해 농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곳을 조선민족의 독립운동 기지와 교육산실로 삼게 됩니다. 이 안희재 많이 들어보셨죠? 부산의 독립운동가, 부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죠. 부산의 거부로 중해일보 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안희재 선생은 거금을 지원해 발해 농장을 운영되도록 도왔다. 발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배우면서 민족 정신을 키웠다. 이거에 큰 공헌을 하신 분. 이거 외에도 전반적인 어떤 공헌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안희재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발해 농장이에요. 그 만주 동경성 일대에 있는 그 발해 농장에서 찍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희재 선생은 1933년 발해에 좀 전에 말씀드린 토지를 구입하여 발해 농장을 설립하고 경영을 해서 독립운동을 그리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고취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발해도 보면 그때 이전까지는 발해가 우리의 역사로서 얘기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도빈 선생도 발해 땅이 연해주까지 뻗어 있음을 최초로 입증한 사학자가 바로 장도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개념도 이분이 이제 설정을 했다. 그런 국사를 발견했다. 또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독립운동 역사가다, 국어학자, 역사학자이면서 3.1운동 참여하죠.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관련된 글들 쓰신 독립운동가입니다. 개봉호 선생. 개봉호 선생도 뭐냐면 북국은 고구려가 망한 지 32년에 대조영의 광복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르화를 근거로 하여서 새로 건설한 발해를 가르쳤다. 그래서 남국과 북국이다. 남북국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일제시대에도 이미 썼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1990년대 넘어와서 이제서야 우리 교과서에서 통일신라와 발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남국과 북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조금씩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인데요. 다나케 독립운동, 역사 강복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종교는 아시지만 다나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처음에 보셨죠?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해학 이기 선생이 있어요. 환단고기를 감수한 해학 이기 선생이 있는데 이분은 아까 보셨듯이 나철, 이기 선생, 홍필주, 오기호 다 동지가 되어서 을사 늑약 때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오적 암살단에 이렇게 참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철 선생은 단군교 중광식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나철 선생하고 대화를 하는데 역사관이 틀려요. 신관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결별을 선언하게 돼요. 평소 나철 선생과 서로 심각한 토론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삼신관의 정의와 신시개천과 단군 건원에 대한 핵심 문제를 찾지 못했다. 우리가 보면 지금도 개천절이라고 하잖아요. 개천절은 단군이 건국한 날이다라고 쓰여있는, 정부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학회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시개천이다. 환웅천왕께서 신시의 도읍을 정하시고 배달국을 개천한 그때가 바로 개천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갈렸다는 거예요. 이게 갈린 겁니다. 그래서 환웅의 개천이냐 단군의 개천이냐 이게 갈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갈려가지고 이기 선생이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데 그 순서를 보시면 나철, 정훈모, 이기가 단군교 중광식에 참여를 하는데 이기 선생은 바로 2달 뒤에 단학회를 따로 이렇게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나자 나철은 대종교로 바꾸게 되죠. 그렇지만 정훈모 선생은 단군교를 굳이 그대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몇 개가 있습니까? 단학회, 대종교, 단군교 이 3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학회와 대종교는 뭐가 다르냐? 신시개천, 단군개천. 그리고 신관이 다릅니다. 단학회에서 말하는 삼신관은 뭐냐면 삼신은 삼신일체 상제님을 얘기한다. 삼신상제님을 얘기한다. 그래서 하늘에 옥황상제, 황천상제 그분이 계시고 그리고 환인, 환웅, 단군이 계신 것이다. 아니다. 대종교는 뭐냐면 삼신은 바로 단군을 얘기한다. 환인, 환웅의 천신이 계시고 단군까지 모두 삼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과 신관이 틀리니까 합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단체를 만들게 된 겁니다. 삼신일체 상제님, 하나님, 천주님의 본래 호칭이 바로 삼신일체 상제라는 거죠. 그래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건국을 할 때 그때 뭐냐면 환구단에다가 제를 지냅니다. 그 제를 지낼 때 그 위패가 뭐냐면 황천상제라고 하죠. 황천상제.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제를 지낼 수 있었던 그 상제를 이제는 뭐냐면은 모두가 삼신일체 상제님으로 우리가 단학회에서 그렇게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09년 3월에 단학회가 결성이 되었는데 결성이 되고 나서 결성을 하신 해학 대종사께서 해학 이기 선생이 절식 자진을 하셔서 왜냐하면 나라가 넘어갔잖아요. 비분 관계를 참지 못하여서 결식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뭐냐면은 개연수 선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잃고 나서 전국적인 조직 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개연수 선생 그리고 이유립 선생의 아버지인 이관집 선생을 비롯하여 오륙인의 성금으로 해서 대영절 3월 16일, 개천절 10월 3일, 마리산 삼성단의 삼신일체 상제의 주벽 아래 국조 삼신, 환인, 환웅, 단군을 배양하여 천제를 봉행한 후에 단학회를 열었다. 그래서 1910년 이후에 서북쪽 지방으로 해가지고 위세를 떨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5만 명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단학회의 활동 중에 최고의 성과가 바로 환단고기를 창간한 거예요. 그래서 해학이기 선생, 1대 단학회장인 해학이기 선생, 그리고 감수를 하시고 돌아가시고 2대 단학회장인 운초계연 선생이 5권을 합본하여서 1911년에 목판 인쇄로 출간한 것이 바로 환단곡이라는 거죠. 이때 송암 오동진 장군과 그리고 여천 홍범도 장군이 제정을 되었다. 30권의 인쇄 경비를 조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단곡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단학회 활동이 그 이후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활동은 제천혈맹 1914년 그리고 1915년이거나 18년 그 다음에 조선인 10보장이라고 3.1운동 이후에 1,500명의 그 단학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선언문을 낭독하는 조선인 10보장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2대 단학회장 개연수 선생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석주 이상용 선생의 밑에 들어가죠. 설어군정서에 이상용 선생의 지휘 아래에 들어가서 설어군정서에 참여를 해서 기획을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석주 이상용 선생도 뭐냐면 단학회 고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개연 선생이 단학회장을 할 때 고문 역할을 맡으셨고 그리고 3대 최시흥 장군이 단학회 회장을 할 때 명예회장을 맡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단학회의 중앙 간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어군정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군 정부라고 했는데 이제 임시정부가 있으니까 군정서로 바꿨잖아요. 서로 군정서가 있는데 서로 군정서는 석주 이상영 선생 그리고 그 부독판의 여준 선생, 정무청장 이탁 이런 분들이 전부 단학회의 간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군정서는 단학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북도의 대부분 그리고 삭주를 거점으로 하여 독립운동가들이 다수 있었고 이분들이 천마산대에 있었고요. 그분들이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남만주라고 하죠. 남만주의 관전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천마산대 그리고 오동진 장군의 광복군 총영 그리고 석주 이상영 선생의 서로군정서 남만주 서간도에서 주로 이 단학회 회원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1운동 후에는 최시흥을 중심으로 한 천마산대를 조직하여 항일 유격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후 서로군정서, 의민사, 벽파대, 기원 독립단 등의 무장 독립운동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그게 1920년이잖아요. 1920년 7월에 일본군이 천마산대, 삭주에 있는 평안북도에 있는 천마산대를 공격을 하게 돼요. 단학회 회원들이 대부분인 천마산대죠. 본부를 공격하게 되고 간도 지역의 조선인들을 갖다 초토화시키는 간도 불령선인 초토 계획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봉오동 전투에 지니까 150명 이상의 일본군이 전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열이 받쳐가지고 모든 인원을 동원해서 다 죽여라. 민간인까지 다 학살해라. 이것이 1920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학회 본부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단학회 본부가 어디 있었냐면 남만주에 아까 말씀드린 관전현에 홍성납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아래쪽이 삭주라고 평안북도고요. 평안북도고 그 위쪽이 넘어가면은 남만주의 관전현입니다. 여기에 배달의숙이라고 해서 계현 선생이 배달의숙을 세웁니다. 오동진 장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배달의숙을 세우는데 여기에 보면은 3천여 권의 책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이때 뭐가 있냐면 습격을 받아요. 아까 간도 초토화 작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현 선생이 체포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배달의숙이라고 했는데 배달의숙이 실제 있었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이때 대부분의 그런 어떤 학교들이 배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광복군들이 있었던 마을들이 배달촌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근처에 있죠. 삼원보 배달촌이라고 합니다. 배달촌이라고 한족회는 신문 이름을 새 배달로 고쳐서 발행하고 신문 발행 장소는 삼원보의 배달촌이다. 그리고 길림성 통화연의 배달학교라고 1920년 배달학교가 있었는데 여기도 들이닥쳤어요. 일본군 헌병대가 들이닥쳐서 뭐냐면은 조선인 박멸, 경신, 대토벌 작전으로 모두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배달학교라는 것도 이시영, 이회영이 신흥무관학교의 지원으로 문을 연 민족교육학교가 배달학교인데 이것도 완전히 이제 폐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배달학교가 폐쇄되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배달촌, 오은현에 보면은 배달촌이라고 하얼빈에도 배달촌이라고 있었다라고 이게 옮겨가면서 배달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의 교가도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자손들이라고 후렴구에 보면 배달나라 우리는 배달국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원래는 신시 배달국을 얘기하는데 이제 나중에 독립운동가들이 대종교와 더불어서 이렇게 또 배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단군조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이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웅천황의 신시 배달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배달의숙이 남만주 관전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배달의숙에 계현 선생이 있는 이곳을 일제가 기습을 했다. 가명극의 무리들, 가명극이라고 하는 밀정이 있는데 이들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계현 선생을 체포하고 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립신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중 가장 악독한 자가 가명극이다. 악명 높은 자죠. 악독한 자가 가명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순사 감옥 가명극이 있었는데 조선의 역사를 고치하는 놈은 일본의 대동방 평화정책을 방해하는 것이니 모두 잡아 없애야 한다 하고 기어코 밀정을 홍성납자 관전현에 보내어서 운초 계현 선생을 암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921년에 독립신문에 있는데요. 가명극 외에 5, 6명이 와서 이 누구냐? 네. 명창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명창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가족을 어떻게 하느냐 잘 보십시오. 가택을 수색하여 물품을 탈취했다.
6개월 후에는 가구를 모두 불태웠다. 그리고 또 5개월 후에 다시 와서 명씨의 부인을 난타해서 중상을 입게 했다. 그리고 나서 또 2달 후에 또 옵니다. 이때는 중국 군병을 거느리고 가오까지 마저 방화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악랄합니까? 얼마나 악랄해요. 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배달의숙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명창하라는 분도 뭐냐면 단학회 간부였어요. 관전현의 동부를 담당했던 총무 역할을 했었던 분이 명창하라는 분이죠. 단학회 간부로 명창하 선생을 극악무도한 가명극의 무리들이 한 행위들을 보면 이대 단학회장 개연 선생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개연수 허구 인물 아니냐, 그 뭐 죽었다라는 것도 그냥 그렇게 써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학계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개연 선생이 참혹한 그 죽음을 사지가 절된 데에서 압록강에 버려지는 것을 옆에서 봤었던 14세 소년이 있었는데 바로 이유립 선생이죠. 환단고기를 나중에 세상에 드러내신 이유립 선생이 청소년 시절에 이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개연 선생이 1920년에 돌아가시고 바로 3대 천마산대 대장인 최시흥 장군에게 넘어가서 4대 이덕수, 5대 이용담, 감옥에서 20년 동안 있으시다가 해방 후에 나오셔가지고 이용담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유립 선생으로 이어져서 단학회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환단고기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천마산 별령대 대장이 바로 최시흥 대장인데 오동진, 석주 이상용 그리고 4대 단학회장인 벽파별령장 이덕수 다 관련이 있잖아요. 서로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어떤 활동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천마산대에 있었던 오복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독립유공자이신데 66명의 천마산대 대원들의 증언을 받았어요. 이분이 오복록 지사입니다. 77년에 증언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최시흥 장군은 단학회 3대 회장이다. 이유립 선생이 지원했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계에서. 그거 아닙니다. 오복록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등록이 되신 분이고 그 천마산대를 증언하신 분이에요. 66명을 증언해 보니까 다 진짜더라 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최시흥 장군을 단학회 3대 회장이다. 그리고 최시흥의 동생 최시찬은 동생인데 단학회의 재정을 맡았다. 재정 보조에 주력했다. 너는 단학회의 재정을 대라. 재정을 끌러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박응백도 단학회 간부입니다. 그래서 단학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시흥은 오동진의 광복단, 오동진 환단고기에 이렇게 자금 지원을 했었고 단학회 간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동진의 광복군 총영에는 오동진 장군, 최시흥, 벽파별령 다 이렇게 단학회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유립 선생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이 국무령이 되셨을 때 1925년인데요. 이런 태백 교범을 발표했어요. 첫 번째, 국무령이 되셔가지고 이때 굉장히 혼란하고 서로 단끼리 싸우고 우리 독립군끼리 서로 싸우던 시절에 마지못해서 결국에는 맡으셨지만은 국무령이 되셔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이런 태백 교범을 내셨습니다. 첫 번째가 성명정에 깃틀 없으면 삼신일체 상제가 되시나니 이것이 근본을 갚는 데 이끌어가는 교화라. 우리들은 마땅히 단군색이 서문으로 아침 저녁 천성의 자료를 삼음이 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군색이 서문을 아침 저녁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교범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단군색이 서문, 대한사랑에서 많이 이렇게 강독을 해주시니까요. 단군색이 서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기에 아침 저녁으로 읽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시는 우리 민족 문화에 발상된 시초다. 그리고 5번째, 고구려 발해로 민족의 국가 정통을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가 있는데 첫 번째 조만 읽어보면 역사는 국가의 활동이요 민족의 생명이니 무엇보다도 역사 교육의 통일함부터 심히 결정한다 라고 해서 12개 조 중에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국무령이 되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가 역사다. 역사 교육을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가를 했지만 몇 개월 안에 아무도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다시 떠나가게 됩니다. 다시 이제 이곳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냐면 석주 이상영 선생의 신흥무관학교는 뭐냐면 그날을 위해 방과 후에 나는 국사를 열심히 파고들었다. 신흥무관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철저한 국사교육에 있었는데 이상용 선생이 지은 대동 역사가 국사교재였다. 만주를 단군의 옛강령으로 하는 사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나케의 독립운동은 무장항쟁과 역사 강복이다. 이곳을 근거지로 이렇게 하였고 관전현 그리고 밑에 보면 평안북도에 보면은 전부 다 지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부가 많아요. 20개의 그런 지부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대종교는 북간도의 어떤 사상적 기반은 뭐냐면 대종교고 그리고 서간도의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은 다나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삼부라고 하잖아요. 신민부는 대종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참의부 있죠? 참의부가 다나케라는 거죠. 천마산대가 전부 참의부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우리는 임시정부를 인정하겠다. 임시정부의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저 참의부가 조그맣지만 참의부가 남만주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다나케 활동이 여기에서 끝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대 다나케장 해학 2기 운초 개연 선생부터 6대 이의립 선생이 이르기까지 환단고기를 통해 우리 상고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 강복에 일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주권을 찾았지만 우리 교과서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역사 현실을 보시면 역사와 문화는 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었던 우리의 어떤 역사 그거를 회복을 했는가? 아직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임시정부에서도 보면 환국부터 9천년의 그런 어떤 국통맥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단재 신채호 선생도. 독립운동의 역사가들이 이렇게 많은 역사가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왜 역사를 해야 되나, 역사책을 써야 되냐 이거죠. 그런 역사책에 그 말미에 뭐가 있냐면은 결국에는 환단고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7명의 단군을 다뤘던 수많은 10여 가지의 어떤 그런 역사책들이 일제시대에 다 나오게 되거든요. 단군을 말살하려고 하니까 47명의 단군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내용은 다 껴있지 않지만은 그런 것을 가지고 노력을 했었다는 거예요. 대동사강, 조선사략 전부 47명의 단군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없었던 초대 단군 왕검을 찾아도 조선시대의 역사책 가지고는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47분의 단군이 있어야 된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 이시영 선생님도 러시아 역사책 가지고 일본 문헌 가지고 안 되고 우리가 찾게 해주자. 우리 역사를 찾게 해주자라고 했었는데 그 역사가 바로 환단고기를 통해서 다나케를 통해서 그 다나케 6대 회장인 이의립 선생이 79년에 다시 내무로 해가지고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9천년 역사가 환하게 드러났고 40여 년 동안의 논쟁 끝에 지금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를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그걸 통해서 역사의 광명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역사 광복군으로서 지금 역사의 현실은 점점 더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침탈이 더 강화되고 있고요. 일본의 임나일본부설도 강화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내부에서의 식민사관도 강화되고 있는 것을 교과서에서 아까 보셨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그 역사 강복이 말만이 아닌 진짜 광복군으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 대한사랑의 회원 가입으로서 역사 강복군으로서 꼭 띄워주시길 바라고 역사 강복 그리고 근현대사의 동학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강해 주신 박찬아 교육위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